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챌린지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책장에는 아직 읽지 않은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책들이 한 무더기 있는데요. 이제 두세 달 뒤면은 또 민음북클럽 가입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그때 또 새로운 책들을 고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쌓여있는 안 읽은 책들을 좀 줄여보고자, 그리고 궁금한 작품들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 동안 민음사 세 문점만 집중적으로 읽는 챌린지를 저 혼자 소소하게 해봤습니다. 작년 봄인가 여름쯤에 일주일 안에 민음북클럽 에디션 11권 읽기 챌린지를 했었는데요. 그때 되게 재미있게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를 많이 하면서 챌린지를 했고, 권수를 딱 정해놓고 읽은 건 아니었고 그냥 무리는 하지 않되 읽을 수 있는 만큼 부지런히 읽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읽었고요. 겸사겸사 책 추천도 좀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챌린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로 보러 가실까요? 이렇게가 지금 제가 종이책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문학 전집 책들인데요. 카탈로그를 기준으로 요 아래는 다 읽은 책들이고 요 위에는 안 읽은 책들입니다. 자기만의 방은 읽었는데 삼긴이는 안 읽었고, 그리고 이 무진기행도 대학생 때 문학동네판으로 읽었는데 민음사판이 있어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읽었다고 쳐야 할지 안 읽었다고 쳐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안에 수록된 작품들이 문학동네판에 있는 작품들이랑 다 똑같은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생 때 읽었기 때문에 다 까먹어서 다시 읽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쪽에다 뒀고,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 것이냐,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존 바스 작가의 키메라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포스트 모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외에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이 책을 제가 언제 골랐는지도 지금 가물가물하거든요. 이거 진짜 오랫동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책들 중에 가장 오래전에 책장에 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빨리 읽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께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 연휴 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존 바스 작가의 키메라.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세문전 책들 중에 제일 궁금하고 기대가 많았던 책이에요. 이 책은 총 3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두냐자디아드는 천일야화에 나오는 셰에라자데와 두냐자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여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셰에라자데와 두냐자데의 앞에 미래에서 나타난 작가, 이 둘은 이제 마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마신이 나타납니다. 이 마신은 자신이 천일야화의 셰에라자데와 그녀의 이야기를 너무나 흠모하는 사람이라면서 두 자매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두 번째, 페르세이드는 중년이 되어 권태에 빠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페르세우스가 자신의 젊은 나이 이루었던 업적들을 들려주고 전성기 때의 몸과 마음을 되찾기 위해 다시 어떤 일을 도모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벨레로포니아드는 역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페가수스를 타고 날아가서 괴물 키메라를 죽인 벨레로폰의 이야기인데요. 벨레로폰 역시 중년이 되어서 권태에 빠졌고 그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이 이제 온갖 역경을 헤쳐나가고 결국 하늘의 별이 된 다른 영웅들과는 달리 인간적으로 너무 무탈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형적인 영웅의 패턴, 그 발자취를 내가 지금 따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인 거죠. 이 이야기는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고자 하는 벨레로폰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책은 천일야화와 그리스 신화를 재해석한 이야기이고 세 편의 이야기가 연작의 성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은 세문전 통틀어서도 가장 이상하고 독특하고 예측 불허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이 책은 해설에도 나와 있는 바이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것에 더욱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한 줄 감상은 내가 포스트모더니즘을 잠시 너무 얕봤다. 해설에 따르면 존 바스는 20세기를 대표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라고 하는데요. 이 책을 보면 천일야화의 배경에 미래에서 온, 그러니까 이 존 바스 작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야기하기에 대해서 논한다든지 청자와 화자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이야기에 갑자기 막 19세기, 20세기에 쓰인 편지, 강의록, 온갖 텍스트들이 끼어들고 도식과 패턴들을 삽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기대하는 소설의 구성과 흐름을 그야말로 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도 시간 순서에 따른 선형적인 흐름이 아니라 나선형같이 전개가 되고 소설 안과 밖이 뒤집히고 경계가 흐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대의 이성과 규율, 효율, 관습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 전복한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의를 한 권의 소설로 만든다면 딱 이 책이 되겠구나 싶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혼란스럽고 어렵기도 하면서 읽으면서 와 도대체 이거는 뭐지 하면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요. 존 바스 작가의 작품을 처음 읽는 거기도 했고 저는 포스트모더니즘 작품들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편이라서 사실 많이 헤맸어요. 그리고 솔직히 중간에 중도하차의 위험이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 책을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독을 했다 라는 경험 자체가 그 뿌듯함 자체가 기억에 되게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세문전 책들을 볼 때도 조금 자신감이 붙은 상태로 내가 저 책 이번에는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이 책 나중에 꼭 한번 제대로 다시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뒤에 두 편 페르세이드랑 벨레로포니아드는 제가 특히 어렵게 읽었지만 제일 첫 번째 이야기 두냐자디아드는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정말 독보적으로 독특한 책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이상하고 혼란스러우면서 눈이 핑핑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책 드디어 완독을 해서 여러분께 아주 뿌듯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읽을 책을 고르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책을 읽을지 내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메라를 읽으면서 조금 헤맸기 때문에 다음으로 읽을 책은 포스트모던이나 이쪽은 아닌 조금 더 고전적인 방식으로 서사를 풀어내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책을 읽어볼까요?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 책은 민음사에서 예전에 보내주셨던 책인데 제가 내내 못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놀랍다기보다 조금 부끄러운 사실이긴 한데 저는 지금까지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읽어봤어요. 근데 톨스토이는 못 읽어봤는데 왜냐하면 저에게 톨스토이는 안나 카리니나를 쓴 작가이고 안나 카리니나가 4-5권 되지 않나요? 이 민음사판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시도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얇다. 물론 얇아서 고른 건 아니지만 얇아서 고르는 것도 있습니다. 130쪽 조금 넘는 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가져가서 다 읽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한 권을 예비용으로 들고 가겠습니다. 어떤 책을 또 들고 갈 거냐면 이 책을 들고 가보죠. 야. 서머십 봄 작가의 케이크와 맥주. 이게 여기 설명에도 있지만 문단의 내막을 꽤나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그게 또 실존 인물과 관련된 그런 일화들도 담겨 있다고 해서 당시 세간의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책 고른 거 이 일러스트 때문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단순한 인간이기 때문에 표지가 예쁘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예비용으로 들고 갈 거고 아마도 세 번째로 읽게 될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메인으로 주력할 책은 이 책,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저의 첫 톨스토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그리는 소설인데요. 적당히 세속적이면서 적당히 능력도 있고 적당히 운도 따라줘서 고등법원 판사가 된, 그리고 조건이 적당히 좋은 아내를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집도 화려하게 꾸미면서 그럭저럭 성공한 삶을 살던 이반 일리치는 어느 날부터 옆구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이 통증을 시작으로 병과 죽음이 이반 일리치에게 빠르게 엄습해 옵니다. 처음에는 이 병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점점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이반 일리치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히고, 이 책은 말하자면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순간부터 마침내 죽기까지의 시간을 점점 변해가는 이반 일리치의 내면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소설의 가장 첫 부분이 이반 일리치의 부고가 동료 판사들에게 전해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때 씁쓸한 것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동료들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 숙연해지기는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들 이 이반 일리치의 공석으로 인한 인사이동이나 자신에게 있을지 모를 득실을 따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반 일리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물질적,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내와 갈등을 겪는 이유나 그 양상도 모든 게 사실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반 일리치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삶을 잘못 살아왔다는 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합니다. 과연 왜 잘못 살았다는 걸까? 그럼 어떻게 살았어야 했다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이 책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일까? 지극히 세속적이고 때로는 좀 판사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에 도취한 듯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딱히 나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이반 일리치를 보면서 그의 죽음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자연스레 제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나도 나중에 죽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게 되지는 않을까 너무 좀 섬찟해졌던 그런 경각심을 느꼈던 그런 독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책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주 묵직한 책이었고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너무나 생생하고 자세하고 세밀하고 이렇게 내밀하게 그려져 있어서 스터디 카페 그 조용한 곳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꽤나 이렇게 머리가 좀 아파오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책도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서머신몸 작가의 케이크와 맥주. 사실 제가 학창시절에 달과 요펜스를 그닥 재미없게 읽었던 흐릿한 인상이 남아있어서 약간 이 책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웬걸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어셴든이라는 중년의 작가가 에드워드 드리필드라는 얼마 전 작고한 유명한 대작가와 같은 마을에서 살면서 교류했던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를 회고하는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에드워드 드리필드는 아직 무명 작가였고 아내 로지 드리필드는 과거에 술집에서 일했던, 그러니까 정숙하고 단아한 여성의 전형과는 거리가 먼 굉장히 털털하고 생기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 어셴든과 드리필드 부부가 살았던 이 작은 마을은 계급사회의 엄격한 예절과 구분이 여전히 사회적 분위기로 남아있던 곳이었고, 따라서 드리필드 부부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약간 눈엣가시 혹은 가십거리 같은 존재들이었던 거죠. 이랬던 에드워드 드리필드가 어떻게 몇십 년이 흐른 뒤에 런던 문학계의 유명인사이자 존경받는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로지 드리필드는 어디 가고 두 번째 아내가 에드워드의 죽음을 지키게 된 걸까요? 이 책은 어셴든의 시선을 통해서 당시 문단의 분위기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또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은 어쩐지 위대한 개츠비가 떠오른다라는 거였어요. 닉이 개츠비라는 사교계의 슈퍼스타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남들은 모르는 그의 과거와 사랑, 비밀을 독자에게 전해주듯이 이 책도 어셴든이 에드워드라는 문단의 스타 이야기를 전해주는, 특히 그의 무명 시절 모습과 로지와의 이야기 등 남들은 잘 모르는 내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라는 점에서 어떤 그 구조가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의 그 위대한이라는 수식의 이중적인 의미에 대해서 개츠비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듯이 이 책의 에드워드와 로지에 대해서도 독자들은 여러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 또 다방면에서 좀 요모조모 뜯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도 많이 닮아 있어요. 이 책이 토마스 하디나 휴 월폴이라는 실존 인물, 실존 작가들을 다룬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두 작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이야기는 차치하도록 할게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다만 영원불멸한 지성이 보기에는 하찮은 행성에 잠시 머물다가는 처지에 온갖 고통에 시달리며 아등바등하는 인간이 그저 농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 발 떨어진 곳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책 자체가 문단을 바라보고 묘사하는 관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가와 평론가들의 허영이나 장애물이 될 만큼 높이 올라가지 못할 남자에게는 기꺼이 발판이 되어주는 이들의 위선적인 관계, 상류사회의 화려함과 거칠애를 꽤나 신랄한 어조로 서술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펍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소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에드워드 드리필드,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분방한 관계를 맺는 로지의 모습은 더욱 이질적으로 도드라지거든요. 사회적 성공과 유명세, 문단의 분위기와 시스템이 에드워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로지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런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챌린지의 발견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여러모로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고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덩달아 궁금해지는 그런 독서였습니다. 학창시절에 그저 의무감으로 읽었던 그 달과 요펜스도 다시 한번 내가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 여러분께 꼭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마지막으로 읽을 책 딱 한 권 더 고르려고 하는데 이틀 남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제가 어제는 집에서 영상 작업을 하느라고 못 읽어가지고 이번 주말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좀 얇은 책들이 유리하겠지만 사실은 이 책이 좀 읽고 싶다. 미셸 투르니에 작가의 마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전쟁에 관한 책인 것 같아요. 식인귀 전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둡고 좀 많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제목도 마왕이잖아요. 몇 년 전에 이거를 책장에 들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아마 여기 있는 책들 중에 가장 오래전에 고른 책이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제가 또 읽는데 몇 년을 미룰 것 같아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두께가 조금 있습니다. 500쪽이 넘네요. 이거 이틀 안에 다 읽을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읽는다는 사실 자체이니까. 그래도 이 책은 이번에 반드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미셸 트루니에 작가의 마왕인데 이 책은 사실 키메라와 더불어서 제일 기대가 컸던 책이에요. 근데 보셨다시피 중도하차했습니다. 이번 챌린지 때 읽은 책들 중에 유일하게 완독하지 못한 책인데요. 일단 제가 읽은 부분까지의 내용은 티포주라는 어떤 남자가 1938년에 쓴 일기들을 엮은 건데 현재 자동차 정비 일을 하는 티포주가 자신의 학창시절 생크리스토프 중학교에 다녔던 때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쓴 거예요. 당시 볼품없는 처지였던 티포주는 네스토르라는 학교 수의의 외아들이라서 사실상 학교의 실세나 다름없던 동급생을 만나면서 그 애를 거의 경외하듯이 바라보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티포주는 네스토르로부터 정신적으로 굉장히 기이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하실에서 네스토르가 화재로 질식해 죽은 이후에도 네스토르의 그림자는 티포주의 삶에 은은하게 드리워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티포주가 핏물이 떨어지는 날고기에 유독 집착하고 심지어 중학교 시절에는 한 아이의 다리에 난 상처를 핥아주다가 황홀경에 빠졌다는 건데 이 책 소개를 보면은 괴테의 발라드 마왕에 영감을 준 게르만 신화와 유럽의 식인귀 신화 그리고 소년 예수를 어깨에 태우고 강을 건넌 성 크리스토프의 생애가 중첩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식인귀 신화 모티프를 통해서 나치의 악행과 전쟁의 참상을 그린다고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신화나 전설, 환상 이런 모티프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기대가 정말 컸던 거거든요. 근데 소설의 5분의 1만 겨우 읽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섣부른 일이라는 것도 알고 티포주의 기행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안에는 분명 어떤 은유적인 메시지가 있다. 라는 것도 알아요. 이 책이 공쿠르상 수상작이라는 영예를 안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날고기와 생살과 피, 심지어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그 육체까지 탐닉하는 티포주의 행위가
정말 거북했고요. 해설을 읽어봐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티포즈가 일기에서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야기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도덕적인 규범, 윤리 이런 것들에 의한 판단이라기보다는 그 장면을 읽는 데서 느껴지는 즉각적인 불쾌함과 거부감에 가까웠고, 남은 400쪽을 읽어나갈 동력을 그 자리에서 잃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래 상징이나 은유가 있겠지, 티포즈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에 분명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이유를 이제 굳이 알고 싶지 않아졌어. 제가 북튜브를 시작한 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책을 읽다가 중도 하차를 했다라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껄끄럽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세계적인 명작, 고전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저의 바닥난 미천과 부족한 인내심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 같아서 웬만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중도 하차한 이야기는 조금 피하는 편인데, 근데 이거는 챌린지잖아요. 전체 과정을 찍는 건데 실패한 부분만 이렇게 중간에 뚝 잘라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많이 좀 부끄럽고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이거 좋은 리뷰도 굉장히 많거든요. 분명 엄청난 작품 같아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실패를 했고요. 2025년 초에 저는 이 책을 소화하기에 많이 부족한 인간이었고 남은 400쪽에서 엄청난 걸 보여줄 것 같기는 한데 저에게는 좀 많이 벅찬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도 중도 하차를 하게 되었고요. 저 대신 이 작품을 정말 멋지게 읽어주실 독자분들이 많을 것을 알기에 그분들께 넘기고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왕을 끝으로 챌린지를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어제 보셨다시피 마왕을 중도 하차했기 때문에 한 권만 더 읽고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얇은 책 한 권 정도는 오늘 완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네시 윌리엄스 작가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지금까지 다 소설들만 읽었는데 이 책은 희곡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색다른 느낌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고른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들의 컬러 구성이 보시다시피 핑크색, 빨간색, 옅은 보라색, 짙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약간 붉은 톤의 책을 읽고 싶었어요. 아무튼 이거를 가져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이 책, 테네시 윌리엄스 작가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박력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많이 했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미국 남부 출신의 블랑시라는 여자가 집안의 저택을 잃고 터덜터덜 뉴올리언스에 있는 동생 스텔라의 집으로 오면서 시작합니다. 아마도 저택을 잃은 충격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또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허름하고 초라한 스텔라의 세간살이에 실망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여러모로 블랑시는 위태롭고 신경증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자기 집안에 풍족했던 과거와 자신의 실패한 사랑, 이런 지나가버린 과거에서 온전히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동생 스텔라의 마초적인 남편 스탠리는 그런 블랑시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요.
이 작품은 그러면서 점점 파멸해가는 블랑시의 내면을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진짜 제목이 인상적이죠. 이 작품에 보면 블랑시가 사람들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가다가 묘지라는 전차로 갈아타고 그러다가 극락이라는 곳에서 내리라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욕망과 묘지라는 이 전차들의 이름도 그렇고 극락이라는 그러니까 반어적인 표현이겠죠? 블랑시에게 뉴올리언스의 이 작은 마을은 결코 극락이 아니니까 이런 이름들이 정말 연극적이면서도 작품의 서사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광고했던 드레스는 유니버스라는 책에서 이 책에 대한 배경 지식을 살짝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단지 허영심에 가득 찬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칠 이야기가 아니라 남북전쟁에서 패한 후의 남부 노예제를 바탕으로 한 과거의 모든 영광과 구체제의 화려함을 잃은 남부라는 이 커다란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커다란 렌즈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읽는다면 블랑시라는 인물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랑시가 늘 누군가의 친절을 그리워하고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진실이어야만 하는 것을 말한다. 겉으로는 거짓말을 했을지언정 속으로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항변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서글퍼집니다. 네, 저에게는 그야말로 서글픈 이야기였어요. 그게 초반부에서 하얀 옷을 입고 불안정한 태도로 이 마을에 찾아오는 블랑시를 두고 나방을 연상시키는 무언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방이라는 비유가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금방이라도 날개가 꺾일 듯이 위태롭게 날아다니는 거센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나방 같거든요. 희곡 작품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저만의 연극 무대를 세우면서 마음껏 장면을 상상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확실히 소설을 읽을 때와는 다른 재미를 줬습니다. 그리고 블루 제스민이라는 영화가 이 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영화라고 하는데 저는 케이트 블란쳇 배우를 좋아하는데 아직 그 배우가 어떤 망가지고 파멸하는 그런 내용의 연기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그 영화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케이트 블란쳇 배우가 블랑시를 재해석한 역할을 맡는 거겠죠? 어떻게 연기를 하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책 여러분께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휴 동안 조금 더 길게 대략 한 9일 동안 총 5권의 책을 시도했고 그 중에 4권을 완독을 했는데요.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며칠 동안 몇 권을 완독했느냐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저도 애초에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권수를 따로 정해두지 않았던 거고 다만 그동안 쌓아두고 읽지 않았던 책이 저기 워낙 많기도 했고 고전에 대한 거리감이나 진입장벽이 아예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집중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룬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물론 한 권은 완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봤기 때문에 약간 저 지금 스터디 카페 가서 독서 챌린지 하기에 좀 중독된 것 같거든요. 벌써부터 다음 챌린지는 뭘 할까 속으로 막 구상을 하고 있는데 뭔가 오랫동안 미적미적했던 저의 집중력 이슈를 이번에 꽤 많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쁘고요. 열심히 궁리해서 조만간 또 새로운 챌린지 영상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